유가가 배럴당 9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미국 이란 전쟁 가능성,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 코스피 급락, 원달러 환율 급등까지 겹치면서 삼성전자 주가도 다시 밀렸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같은 질문을 떠올릴 겁니다. 팔아야 할까? 버텨야 할까? 더 늦기 전에 손절해야 하는 건 아닐까? 그런데 바로 이런 시점에 골드만삭스는 코스피 목표치를 7,000으로 올렸습니다. 유가는 치솟고 외국인은 팔고 있는데 세계 최대 투자은행 가운데 하나는 오히려 목표치를 높인 겁니다. 과연 누구의 판단이 맞는 걸까요? 그리고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역사적으로 공포의 순간 삼성전자를 팔았던 사람들의 결말은 늘 비슷했습니다. 오늘 주제는 분명합니다. 걸프전, 이라크전, 그리고 지금처럼 유가가 폭등했던 시기마다 삼성전자는 어떻게 움직였는가? 그리고 그때 판 사람과 버틴 사람 가운데 누가 결국 웃었는가? 먼저 지금 상황부터 숫자로 짚어보겠습니다. 막연한 공포보다 정확한 숫자가 낫습니다. 숫자를 알면 판단이 생깁니다. 유가부터 보겠습니다. WTI 유가는 3월 5일 하루 만에 8.5% 급등했습니다. 배럴당 81달러를 돌파했죠. 6일에는 장중 92달러를 넘어섰고 종가 기준으로도 90달러대를 기록했습니다. 한 달 새 약 24% 오른 겁니다. 국제 유가의 기준이 되는 브렌드 유도 같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과 차질이 5주 더 이어진다면 브렌드유는 배럴당 100달러에 달할 것이다. 100달러. 이 숫자가 왜 중요한지는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시장은 어떨까요? 코스피는 급락했고 원달러 환율은 1,480원을 돌파했습니다. 외국인들은 한국 시장에서 발을 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도 그 흐름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과거에도 정확히 이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유가가 폭등하고 시장이 흔들리고 공포가 극에 달했던 바로 그 시점에 대형 투자은행들은 오히려 낙관론을 폈습니다. 그 낙관론을 믿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역사를 보겠습니다. 1990년 8월 2일,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 쿠웨이트를 기습 침공했습니다.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고 중동 전체가 불타오르기 시작했죠. 유가는 즉각 반응했습니다. 배럴당 20달러였던 유가가 단 한 달 만에 40달러로 치솟았습니다. 2배였습니다. 한 달 만에 2배. 한국 증시는 어땠을까요? 코스피는 무너졌습니다. 고점 대비 15% 급락했고 삼성전자 주가도 코스피와 함께 빠졌습니다. 매일 뉴스를 켜면 하락 소식뿐이었죠. 당시 언론 헤드라인을 보면 지금과 놀라울 만큼 닮아 있습니다. 3차 세계대전이 시작됐다. 중동발 오일 쇼크, 한국 경제 직격, 외국인 자금 이탈 가속화. 지금 뉴스와 비교해도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 시절 증권사 객장 분위기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스마트폰이 없던 때라 사람들이 직접 증권사에 모여 시세판을 지켜봤습니다. 숫자가 아래로 밀릴 때마다 술렁였죠. 이라크가 사우디까지 치면 어떻게 되냐? 원유가 끊기면 한국 경제는 끝나는 것 아니냐? 지금 유튜브 댓글창에서 보이는 말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팔았습니다. 그 결말은 어땠을까요? 1991년 1월 17일 미군이 이라크 공습을 시작했습니다. 전쟁 개시 당일 코스피는 반등했습니다. 삼성전자도 코스피와 함께 올랐습니다. 그날 판 사람들은 곧바로 후회했습니다. 전쟁 발발 후 6달, 그게 전부였습니다. 걸프전은 그렇게 끝났고 시장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라크전에서는 더 충격적인 장면이 나왔습니다. 유가 폭등 속에 전쟁이 시작된 바로 그날 삼성전자를 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를 보겠습니다. 2003년 3월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하기로 했습니다. 전쟁 개시 전부터 시장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코스피는 이미 내려앉고 있었고 삼성전자 주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가는 치솟았고 공포는 극에 달했죠. 당시 분위기는 이랬습니다. 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사람들이 팔기 시작했습니다. 전쟁 나면 더 떨어질 거다. 지금이라도 손절하고 나가야 한다. 이런 말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리고 2003년 3월 20일 미군이 이라크 침공을 시작했습니다. 전쟁이 터진 그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팔았습니다. 너무도 당연한 반응이었죠. 전쟁이 시작됐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코스피는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당일이 바닥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시장은 불확실성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전쟁이 날지 모른다는 공포가 오히려 전쟁이 실제로 벌어지는 것보다 더 무서웠던 겁니다. 막상 전쟁이 시작되자 시장은 이 정도면 알 수 있는 리스크라고 판단한 겁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침공 당일을 기점으로 주가는 반등했습니다. 석 달 뒤 코스피는 침공 전 수준을 회복했고 이후 1년 동안 삼성전자 주가는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 개시 당일 공포에 팔았던 사람과 그날 버텼던 사람, 1년 뒤 수익률 차이는 극명했습니다. 걸프전 때 공포에 팔았던 사람, 이라크전 때 공포에 팔았던 사람, 그 결말은 늘 같았습니다. 역사는 2번 반복됐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걸프전, 이라크전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냥 버티면 된다고 단정해 말하기 어려운 겁니다. 첫 번째는 전기료입니다. 1991년에도 2003년에도 이런 문제는 없었습니다. 한국전력 다들 아시죠? 걸프전 당시 한전은 코스피 시가총액 1등 기업이었습니다. 재무적으로도 탄탄했죠. 그런데 지금 한전 부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206조 원입니다.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에너지 가격이 폭등했고 그 충격을 한전이 고스란히 흡수하면서 부담이 쌓인 겁니다. 이제는 버틸 여력이 없습니다. 유가가 오르는 순간 연료비 부담이 폭증하고 그 부담을 전기료로 즉각 소비자에게 넘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1991년에는 한전이 완충제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완충제가 사라졌습니다. 유가 충격이 전기료를 거쳐 삼성전자 원가에 그대로 반영되는 구조라는 뜻입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공장을 24시간 365일 돌립니다. 전기 없이는 공장이 멈춥니다. 전기료가 오르면 생산 원가가 오르고 이익은 그만큼 깎입니다. 두 번째는 삼성전자 주주들에게 더 직접적인 문제입니다. 원화 폭락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더 촘촘해졌습니다. 유가가 100달러를 넘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한국은 원유를 거의 전량 수입합니다. 유가가 오르면 수입 비용이 폭증합니다. 수출로 버는 돈보다 수입에 쓰는 돈이 많아지면 무역 적자가 발생합니다. 무역 적자가 나면 달러가 빠져나갑니다. 달러 수요는 늘고 원화 수요는 줄어들죠. 그러면 원화 가치가 떨어집니다. 원화가 떨어지면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한국 주식의 달러 환산 수익률이 깎입니다. 결국 팔고 나가게 되고 코스피는 추가로 밀립니다. 이런 악순환은 1991년에도 2003년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기에 한전 206조 부채까지 얹혀 있습니다. 같은 충격이 와도 흡수할 여력이 그때보다 훨씬 줄어든 겁니다. 여기까지 보면 이번에는 정말 팔아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는 고점 대비 이미 15% 이상 빠진 구간입니다. 여기서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가는 폭등하고 외국인은 팔고 있는데 골드만삭스는 코스피 목표치를 7,000으로 올렸습니다. 증권사 리포트를 믿느냐고 묻는 분들도 있겠죠. 저 역시 증권사 예측을 맹신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목해야 할 것은 골드만삭스의 숫자 자체가 아닙니다. 왜 하필 지금 그런 숫자를 내놓았느냐? 그 논리 구조입니다. 그 구조가 역사적 데이터와 정확히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걸프전 당시 코스피는 이라크 침공 직후 약 13%가량 급락했습니다. 공포가 극에 달했던 그 구간 이후 12달 코스피 수익률은 어땠을까요? 플러스였습니다. 이라크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침공 당일이 바닥이었고 이후 삼성전자 주가는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7,000을 외친 것은 단순한 낙관론이 아닙니다. 이 역사적 패턴을 보고 있는 겁니다. 위기가 종결된 이후 도달할 수 있는 목표치라는 뜻입니다. 지금 당장 매수 신호가 아니라 공포의 구간을 통과하고 나면 도달할 수 있는 숫자라는 것이죠. 물론 이번에는 다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전기료와 원화 폭락 충격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길게 이어지느냐에 따라 시나리오는 갈립니다. 가능한 시나리오는 3가지입니다. 시나리오 A는 단기 종결, 걸프전 패턴입니다. 미국 이란 충돌이 협상이나 군사 제압으로 빠르게 마무리되는 경우입니다. 유가가 안정되고 외국인이 돌아오고 코스피가 반등합니다. 이 경우 지금 공포에 파는 선택이 가장 비싼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 B는 장기화 뒤 저점 형성 후 반등입니다. 충돌이 수개월 이상 이어지면서 유가 고공행진이 지속되는 경우입니다. 삼성전자는 추가 하락 뒤 어느 시점에 바닥을 만들고 반등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금 파는 것보다 저점을 확인하며 대응하는 전략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 C는 확전, 역사적 저점입니다.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이란 본토 유전 직격, 호르무즈 완전 봉쇄로 이어지는 경우입니다. 삼성전자는 역사적 저점 구간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공포가 극에 달하는 바로 그 구간이 역사상 가장 큰 반등의 출발점이기도 했습니다. 3가지 시나리오는 다르지만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역사적으로 공포에 파는 것이 최선이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걸프전도, 이라크전도,
공포의 정점에서 판 사람들이 가장 많이 후회했습니다. 숫자가 그 사실을 보여줍니다. 결국 핵심은 이것입니다. 지금 삼성전자를 팔아야 합니까? 버텨야 합니까? 지금 삼성전자는 고점 대비 이미 15% 이상 빠진 구간입니다. 여기서 더 빠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말합니다. 걸프전도 이라크전도 공포가 가장 클 때 버틴 사람이 웃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과거 데이터입니다. 미래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판단은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해야 합니다. 걸프전 때 판 사람도 버틴 사람도 모두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라크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틀린 사람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감정으로 결정한 사람이 있었고 데이터로 결정한 사람이 있었을 뿐입니다. 역사는 매번 같은 말을 남깁니다. 공포가 가장 클 때 데이터를 본 사람이 웃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도 결국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두 가지 충격, 그리고 세 가지 시나리오, 그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공포가 아니라 구조로 봐야 합니다.